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냉각된 투자 심리에 코스피 오늘 3%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3%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수입액 17%가 넘게 늘며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인력 부족 등으로 건설 투자가 부진에 빠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며 건설 현장에선 시멘트 운송 차질로 인한 공사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은행도 빅스텝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간 14일에서 15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8.6% 상승률로 41년 만에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월가 전망치도 8.3%를 웃돌며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의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은도 연준이 계속해서 저렇게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아무리 역전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우리도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연준이 7월까지 빅스텝을 이어가는 경우 금통위도 0.25%포인트 인상하면 한미 기준금리 2%로 같아집니다.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기준금리 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면 해외 자본 유출을 부추겨 국내 금융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에 한은금통위도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통화 방향 결정회의는 7월과 8월, 10월, 11월 4차례입니다. 전문가들은 4차례 모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연말 기준금리는 2.75%로 빅스텝을 진행할 경우 적어도 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는 이 같은 전망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3%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0억 6,9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7%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방선거와 현충일 등 공휴일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이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4.2% 증가합니다. 반면 수입액은 17% 넘게 늘며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됐습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 사이 수입액은 210억 6,4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5%나 늘어났습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 사이 무역수지는 59억 9,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 건설 원자재값 급등과 인력 부족 등의 영향이 투자 부진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건설 경기 상황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투자는 2018년 이후 조정기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 회복되다 올해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최근 1년 동안 건설 투자 증가율은 추세적 증가율보다 2%포인트 정도 낮았는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요인과 건설 부문 국내 공급 요인이 각각 2%포인트와 2.3%포인트 증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인력의 입국 제한으로 현장 내 인력 부족 현상과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한 건설 현장 모습의 변화가 투자 제약 요인으로 꼽힙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며 건설 현장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인한 일선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평소 하루에 400대에서 500대의 레미콘 차량이 들어오는 건설 현장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이후 레미콘 차량은 하루 300대에서 200대로, 그리고 지금은 단 한 대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 일주일째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에 불똥을 맞은 겁니다. 수도권 지역 곳곳에선 시멘트와 레미콘 공급이 끊기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수급이 안 되자 레미콘 공장이 중단됐고, 건축 공사의 기본 자재가 되는 시멘트가 없다 보니 건설 현장도 멈추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선 층수를 올려야 철근이나 목재와 같은 공정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층수를 올리는 작업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 다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이미 벗어나져 있는 일들을 지금 이제 우선순위에 두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 핵심적인 일들을 못하면 이런 것도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약 5만 6천 곳에 달합니다. 특히 6월에는 통상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 현장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 역시 이번 파업에 생존권이 달렸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지난주부터 일체 세멘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100% 다 중단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정재계 분들이 좀 많이 관철해 주셔가지고 빨리 해결이 돼야 저희도 같이 살자고 하는 거지, 저희만 죽고 뭐 누구는 살자, 누구는 우리는만 살고 너희만 죽자, 뭐 이게 아닙니다. 같이 전부 같이 살자는 그 일에서 정말 절박해요. 저희들도 절박하고. 한편 어제 오후 2시부터 정부와 화물연대가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오늘 오후에도 정부와 대화를 할 걸로 보인다며 다가오는 수요일 정도엔 협상안이 마무리될 거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오늘 화두였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긴축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커졌고요. 냉각된 투자 심리에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했고 코스닥은 4%가 넘게 빠졌습니다. 증시 흐름 불안하실 텐데요.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황 상황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52% 하락한 2,504.5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지수가 빠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추가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결국 2,500선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심지어 삼성전자는 62,1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또 다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4.71% 하락했는데요. 이에 828.7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4% 넘게 하락하게 된 건 2020년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는데요. LNF만이 생존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개인들이 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3월경에 이렇게 많이 좀 빠진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당시에 그때가 좀 복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불안감이 좀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지금 야간 선물 시장도 빠지고 있고 국내 증시도 급락하고 있는데 CPI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까? 네,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모습인데요.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98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미국 증시 급락에 이어 국내 증시도 급락 여파를 맞은 건데요. 5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예상치인 8.3%보다 높은 8.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고점에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물가 상승을 주로 이끈 것은 에너지, 식품, 그리고 주거 관련 비용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34.6% 치솟았고 휘발유는 같은 기간 48.7% 폭등했습니다. 식료품 물가 역시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11.9% 상승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사태, 이렇게 전 세계 연료와 식품 가격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성해진 게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연준은 이제 현지 시간 16일 진행되는 6월 FOMC에서 빅스텝을 넘어서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15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16일인데 최민정 기자가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시차가 조금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 붕괴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2,500선 내주는 거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좀 힘들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이유는 이제 중국이 코로나 재확산이 되는 등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상승 재료가 없다는 게 큰 이유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FOMC 전까지 당분간 이러한 시장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패닉셀링보다는 관망하면서 대응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예.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초반부터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 충격, 6월 FOMC 이벤트의 악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확대 국면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코스피가 연 저점을 재차 위협받아 일시적인 투매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증시 밸류에이션상 진입 매력 및 양호한 이익 전망을 생각하면 일단 관망하며 대응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대석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조금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가 좀 예상보다 좀 계속 안 잡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포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실 것 같습니다. 선방할 만한 섹터 찾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어떤 업종을 증권가에서 좀 꼽습니까? 네,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라가는 업종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먼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는 섹터는 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꼽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성장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속에 그동안 주가 조정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섹터, 예를 들면 2차 전지 섹터 등이 공통적으로 거론됐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통적인 경기 방어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유가와 금리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정유와 은행 섹터를 꼽기도 했는데요. 또한 방어적 특성이 있어 약세 압력을 저항할 수 있는 음식료, 유틸리티 업종도 대안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업황 개선 가능성이 높은 2차 전지, 하드웨어 등도 주목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송주연, 조병원 다울투자증권 연구원도 2차 전지, 신재생 인프라 등의 구조적 성장주, 또 통신, 보험주 등 방어형 섹터, 그리고 고배당주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부진 여파에 올해 1분기 국내 증권회사의 단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8개 국내 증권회사의 1분기 단기순이익은 2조 5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2%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최근 증시 부진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향후 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증권사들의 고위험 자산 투자 확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계의 자율규제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합리적 규제 체계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의 복잡성과 또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자율규제 확립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루나 사태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코인 상장과 폐지에 관한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는 거래소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루나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공동 대응할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골프 연령이 MZ세대까지 낮아지며 패션업계 불황 속에도 골프웨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죠.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우리 골프웨어 시장이 매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골프장 비중은 미국이 42%, 우리가 2%지만 골프웨어 시장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4배 이상 큽니다. 골프를 스포츠로 여기는 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비즈니스와 연결된 문화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MZ세대 유입으로 성장세는 더 가파릅니다. 작년 골프 인구 515만 명 중 2030 세대는 115만 명으로 백화점의 골프웨어 매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40에서 61%나 뛰었습니다. 앞으로 골프웨어 시장은 좀 더 세분화돼서 좀 럭셔리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고가와 희소성이 있는 브랜드와 굉장히 캐주얼라이징 되어 있는 굉장히 편안하고 좀 스트리트풍의 그런 느낌의 브랜드와 또 굉장히 여성스럽거나 아니면 또 퍼포먼스의 기능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골프 브랜드의 정말 전국 시대와 같은 그런 각축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 CJ E&M은 골프 브랜드 바스키아를 확장하며 내년 누적 주문 금액 4천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기존 라인 외에 프리미엄과 캐주얼 라인을 추가로 선보이는 것으로 바스키아 브루클린은 백화점용 하이엔드 브랜드로 장 미셸 바스키아는 MZ세대를 겨냥한 스트릿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키웁니다. 잭시믹스도 지난달 2040 영 골퍼를 겨냥한 잭시믹스 골프 라인을 선보였습니다. 일상에서도 착용 가능한 애슬레저 골프웨어라는 컨셉트로 프레피 스타일의 피켓 셔츠와 플리츠 스커트 등을 내놨습니다. K 골프웨어 원조인 코롱 FNC는 왁과 G4의 성장세에 3년 만에 1조 클럽 재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왁을 자회사로 분사한 코롱 FNC는 스트릿 브랜드 골든베어와 플랫폼 더 카트 골프에 힘주며 골프명과 명성을 이어간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인 서울포럼 2022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비스타워커힐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13번째를 맞는 서울포럼은 대한민국 신성장 전략, 대담한 도전, 우주에서 길을 찾다로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인류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인재 양성, 우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우주공학자 로버트 주브린 파이오니에 스트로노틱스의 회장의 기조 강연이 맡았고 한국인 최초로 미국 항공우주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최상혁 나사 랭글리 연구소 수석 연구원 등이 강연자로 나서 뉴스페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과 비전을 공유합니다.
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에서 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서 대기 중의 이 수증기량이 늘어나게 되면 비가 올 때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홍수로 발생했을 때 일부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연구가 또 발표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분은 K웨더의 반기동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몇 년 동안 세계적으로 비 많이 왔고요. 피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9월에 이제 세계기상기구는 극한 기후와 날씨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갖다 집계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1970년에서 2019년까지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40년이군요. 총 11,000건에 이르는 재해가 있었고요. 이 때문에 200만 명이 사망을 했고 총 2조 6,4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중에서 약 45%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74%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망자의 91%는 개발도상 국가 등에서 일어났는데 조기경보 시스템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진 영향 때문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경제적 손실이 가장 컸던 톱10을 보면 손실이 가장 컸던 기후 부문이 허리케인 등 폭풍 부분으로 약 5,21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가 홍수로 인한 1,15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9년 하루 평균 손실액은 약 3억 8,300만 달러였는데 이것은 1970년에서 1979년 사이에 하루당 4억 9천만 달러보다도 무려 7배 이상 피해액이 더 늘어난 것이죠. 태풍이나 폭풍 등으로 분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홍수와 동반되기 때문에 실제 비로 인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야만 합니다. 유럽 환경청은 올해 2월에 자연재난의 피해에 관한 통계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40년간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난이 늘어나면서 유럽이 극심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1980년에서 2020년까지 자연재난으로 최대 14만 2천 명이 사망을 했고 약 69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유럽 환경청은 이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재난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준 기후현상이 홍수였고 전체 경제적 손실 중에서 4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지금 낮아지고 있고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액수도 늘어나고 있고 인명 피해도 있는데 좋은 부분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장마라 이 홍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게 2020년 장마 때였죠. 예.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54일 동안 지속되면서 전국 기상관 증망이 갖춰졌던 1974년 이래 가장 긴 장마라는 기록과 함께 사망 7종 46명, 경제적 피해 1조 371억 원이라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자, 이제 그런데 서경환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장마 때 내리는 비가 경제적인 이익도 가져오고 있다라는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개 장마는 5월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인 6월 중순까지 건기가 좀 지속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뭄 상태에서 내리는 장마비의 경우 수자원을 공급해주면서 가뭄을 해소를 해주고 산불을 예방하면서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장마가 때 처음 내리는 비의 경제적 가치가 적게는 500억 원, 많게는 1,5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2015년, 2019년, 2020년 등 3년이죠. 세계해의 장마 시작 첫 강수의 4가지 경제적 요소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갖다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각 1,453억 원, 548억 원, 998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을 했는데요. 이들이 4가지 경제적 요소로 활용했던 것은 수자원 확보,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가뭄 경감 등으로 첫 장마비가 내리면서 이들 요소에 미친 경제적인 이익을 계산해 본 것이죠. 결국에 저희가 이제 재난으로만 느끼고 있긴 한데 따지고 보면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이런 이익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요소들의 개별적 경제적 이익 규모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15년 첫 강수로 2015년 같은 경우는 6월 24일에서 6월 27일 4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2019년엔 6월 26일에서 29일까지 4일 동안의 비가 내린 것으로 설정을 했고요. 2020년에는 6월 24일에서 25일 이틀 동안의 강수를 첫
강수로 잡았습니다. 이들은. 예. 그러니까 연구팀이 새해 장마를 선점한 것은 이 새해가 우리나라 장마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인데요. 연구팀은 수자원 확보 가치는 전국 평균 강수량과 전 국토 면적이 되는 전체 강수량을 계산해 봤고요. 이를 유출률과 원수 판매율을 적용한 다음에 댐 용수 가격을 적용해서 이익을 산출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기질 개선 효과는 전국 평균 오염물질 감소량을 구하고요. 각 오염물질 1kg당 사회적 한계 비용을 곱해서 계산했는데요. 연구팀이 추정한 오염물질 1kg당 사회적 한계 비용은 미세먼지는 26,837원, 이산화질소가 8,220원, 일산화질소가 6,832원, 이산화황이 9,233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산불 예방 가치는 첫 장마비 이전 20일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과 산림 피해 복구 비용을 곱해서 추산을 했는데요. 산림 피해 복구 비용은 1헥타르당 541만 4천 원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뭄 경감 효과는 가뭄 해당 지역 가구 수와 가구당 가뭄 고통 비용의 곱으로 정의를 했고요. 가구당 가뭄 고통 비용은 28,721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이게 또 나오는 거 보이네요. 다양한 방법과 비용을 지금 계산을 한 거잖아요. 각각의 기후 요인들의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연구팀이 일단 첫 장마 때 경제 이익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예. 경제적 가치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전체의 70에서 90%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맛비가 내리면서 전국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개년별로 각각 13.9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당입니다. 그다음에 3.5 마이크로그램, 15.4 마이크로그램이 줄어들면서 각각 1,333억 원, 394억 원, 894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고요. 첫 장마비로 난 수자원의 가치는 2015년에 93억 원, 2019년에 153억 원, 2020년에 101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예방 효과는 각각 1억 5천만 원, 1,700만 원, 2,400만 원으로 평가가 됐고요. 가뭄 경감 효과는 각각 26억 원, 1억 2천만 원, 1억 7천만 원으로 산출이 되었는데요. 사실 연구팀이 선택한 기후 요소라든가 추정치 등이 100%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됐다, 이런 것으로 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다만 앞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각각의 경제적 이익 분포는 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와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가뭄이 드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연구팀이 1973년에서 1993년과 1994년에서 2020년의 6월 처음 15일 동안의 강수를 비교해 보니까 최근 들어서면서 비가 훨씬 적게 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도 5월 전국 평균 강수량이 5.8mm밖에 내리지 않으면서 평년에 비해 6.1%에 불과했거든요. 이렇게 대기가 가물면서 경북 울진이라든가 경남 밀양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랐고 농작물 피해가 아주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연구팀을 이끈 서경환 교수는 과거 자료의 연구팀의 방법을 적용해 안정적인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네 가지 경제적 측면 외에도 첫 장맛비가 도시열섬 효과라든가 열대를 완화시키는 냉방 효과, 또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의한 가치 창출 등 다른 요소들도 분석 대상에 추가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자료가 산출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서 교수의 말처럼 첫 장맛비가 대기오염 저감이라든가 수자원, 가뭄 경감뿐 아니라 다양한 기후 요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가 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장마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부분들, 이에 대한 파생되는 부분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KBS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